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자, 오랜만이죠. 오늘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단 배운 것부터 확인하면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흐름 일단 배웠었죠. 1910년대부터 3.1운동 전까지 1단계 무단 통치, 1919년부터 이걸 좀 확실하지 않다고 했었죠. 보통 1937년이라고 합니다. 중일전쟁까지 이 시기를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마지막까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20년대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우리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내용 확인해봐야겠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건 3.1운동이다 라고 배웠었죠. 자,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보면은 우드로 윌슨, 즉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민족 자결주의 말한 이유, 우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1차 대전 끝나고 패전국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배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영향을 못 받았다라고 배웠고요. 자, 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됐을 때 이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쌤이 지난 시간에 가져온 PPT 내용인 것 같은데, 일본이 그전까지는 이제 헌병들 가지고 통치하는 헌병 결찬 제도였죠. 이제는 포도리가 여러분들을 잘못하면 잡아갑니다. 이 포도리를 그 수업 용어로 뭐라 부르는지, 그리고 일본 이외에도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 수업이고요. 이제는 10년대가 아니고 2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 방식, 그리고 경제 수탈. 첫 번째하고 똑같죠? 이제 통치부터 그러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이 통치 시기를 우리 학교에서 배웠듯이 문화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사이토 총독 취임사가 있죠? 쭉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이제 일본은 조선인의 행복,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여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해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부자의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자, 좋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일본은 분명히 우리 조선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치상, 사회상 대우에 있어서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일본은 우리를 똑같은 취급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사이토 총독이에요. 해군 출신이고요. 나머지 앞에 있던 사람들 육군 대장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해군 출신입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육군이 약간 좀 말 안 통하는 요즘 말로 좀 꼴통? 좀 외골수? 이런 애들이었다면 해군은 그나마 좀 유아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나도 뒤져보니까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평상시에 보다시피 군복보다 양복을 즐겨 입었다 해서 뭐 제격이다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3대 조선 총독이었고요. 이후 한 번 더해요.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이 총 9대까지 있는데 8명밖에 없거든.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두 번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름 일본 내에서 이 사이토 총독은요, 3.1운동 이후에 조선 상황을 잘 수습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걔네 입장에서 뭐 수습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운동을 탄압당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러한 조선 총독의 활약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30대 내각 총리까지 오르고요. 총리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차량 자문 역할인 내대신으로 진출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프로필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본이 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냐 일단 그 배경부터 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3.1 운동은요, 굉장한 운동이었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물론 우리의 독립운동은 중요하지만 일본이 이 까딱하면은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 조선 내에서 진짜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정도로 대단한 운동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냥 조선 총독이 잘렸다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 3.1 운동 이후에 이 조선 내부를 수습하라고 이 사이토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아가서 이 3.1 운동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알려져서 일제 탄압에 대한 국제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는데요. 자,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은, 자, KBS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겁니다. 1919년 코리아 인디펜디던트, 쌤이 영어가 좀 약해요. 한국 독립 또는 그 당시 용어로 조선 독립일 수 있겠죠. 이 관련된 용어가 1910년에 43건이 등장했다가 1919년 402건이나 등장합니다. 무려 우리가 해방되었을 1945년에 고작 25건밖에 안 나왔는데 1919년에는 무려 402건.
뭐 물론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 생각해봤어. 왜 1945년에 왜 코리아인 디펜디던트에 대해서 25건밖에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1945년 세계사적으로 우리 한국 독립보다는 2차 대전 끝난 게 더 중요하겠죠. 일본의 패망, 즉 일본이 써내쳤다 이게 더 중요하지. 일본이 써내치면서 그 외에 부수적인 걸로 코리아 인디펜던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919년 우리가 3.1운동 했을 당시에 코리아 인디펜던트가 이렇게 많이 등장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무려 일면에 129건이 코리아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외신의 기자들이 이 한국 독립에 대해서 기사를 다뤘다. 그것도 일면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일부 외신들은요, 뭐 일본과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좀 일본 편에서 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기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보다시피 우리의 입장 또는 중립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썼다 이거예요. 한국에 퍼지는 불안감, 일본의 잔인함이 비난받고 있다. 독립시위에 참가한 한 소녀가 성명서를 들고 있자 일본군은 그 소녀의 손을 칼로 잘랐다. 소녀가 다른 손으로 성명서를 들자마자 그 손마저 잘랐다. 이야,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KBS가 여기 출처까지 명확하게 달아줬어요. 내가 지원할 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음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채찍을 맞고 살갗은 불에 태워졌고 희생자들은 기절을 반복하고 새로운 고문에 시달렸다. 이것도 외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 문명국입니다. 스스로를 문명화된 국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지난 학기 때 청일전쟁 수업할 때 그런 말 했었죠. 일본이 이때 당시 가장 꽂혔던 단어는 문명이다.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청나라는 아시아의 낡은 보수를 상징하는 국가고 일본은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문명화된 국가, 발전된 국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일제의 만왕이 어디 봐서 문명화된 국가라고요? 어디 봐서 근대화된 국가입니까? 이거 완전히 민간이 살상하고 완전 정근대적인 국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러한 자신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봐서라도 자신들의 이런 가혹한 통치를 바꿔야 됐던 게 일본이 바라는 문명화된 국이었겠죠. 그래서 문명화된 국처럼 이렇게 바꿔요. 자, 무단 통치 시기에 했던 헌병 연창제, 그 니들이 잘못하면은 군인들이 끌고 갔던 거 이제 경찰이 끌고 갑니다. 포도리. 이 포도리를 여러분 교과서에서 전문용어로 보통 경찰자라고 해요. 시험지에다가 포도리라고 적으면 안 돼요. 자, 다음 무관, 즉 군인 출신만 가능했던 총독을 이제 나 같은 민간인, 나 같은 일반 공무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제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무적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문이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교육 그전에는 실업교육 위주 그리고 4년 보통 교육만 했다면 이제 고등교육 기회까지 확대시켜줬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이제 좋아집니다. 살만해질 것 같아요. 일본인들하고 아까 말했듯이 동등한 대우 해준다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우리를 일본인하고 동등한 대우 해줬는지 그 실상 봐야겠죠. 자, 경찰들 1918년 경찰 인원 5,400에서 1920년 2년 만에 무려 13,000명 증가한 18,400명. 경찰 기관 751개에서 2,716개. 오, 장난 아니죠. 내 친구들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 공무원 될 걱정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뽑아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야, 어떻게 2년 만에 내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여러분 5,400에서 곱하기 3하면 16,200인데 야, 곱하기 3보다도 많이 뽑네요.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나 같은 민간인들도 총독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된 적 없다는 거죠. 자, 아까 말했듯이 사이토, 이 세 번째 사람이 사이토예요. 사이토가 총 2번 해가지고 지금 8명의 조선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 죄다 군인 출신이었다는 거. 즉, 단 한 번도 민간인 총독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신문 만들어준다고 했죠. 근데 검열제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빈칸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나아가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취향률을 비교해보면 점점점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한국인 한 명당 일본인 107명, 한국인 한 명당 일본인 대학교 109명 이렇게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겉으로는 일본과 한국인이 뭐 똑같이 취급해줄게 할지 몰라도 그 실상은 파고들면은 아직까지 일본인과 한국의 격차는 매우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본은 이러한 문화 통치를 왜 한 것인가? 결국 이들의 그 목적은 뭔가? 바로 친일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친일파가 바로 이광수 아닙니까? 내가 이 부분 설명할 때가 참 애들이 잘 웃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학과 이광수를 모를 거 아니에요. 아마 국어쌤들은 이광수를 다 알 거야. 이 시기에 그 천재 중 한 명이잖아요. 그 글 잘 쓰는 뭐 3대 뭐 있던데 그 3명 중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그 천대 문학이나 현대 뭐 이런 거 소설 이런 거 공부하면 그 테크트리 올라가다 보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광수일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물론 기여를 했습니다. 3.1운동에 한 배경이 되는 28 독립선언 있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이광수가 만들었어요. 일본 유학생 출신 당시였고요. 이 사람이 신한 청년단에도 활동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일부 활동했는데 자 20년대쯤부터 슬슬 일제에 협조하는 자치론자로 변하다가 1937년 이후에 완전히 친일파로 변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광수 입장에서 이거야. 우리가 지금 일본이 점점 세지는 거 보니까 독립 못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 차라리 일본한테 협조해서 그 안에서만이라도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거죠. 뭐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해야 되는 본질이 일본에게 벗어나서 우리의 국가를 만드는 거지 일본의 한 지역이 되면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일본이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앞에 이런 것들의 일본의 이런 기만 통치에 놀아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조선에서 똑똑한 사람이 변질하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안 좋게 말하면 못 배워먹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말에 또 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드네요. 근데 내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아까 얘기하다 말이 좀 끊긴 것 같은데 왜 어렵냐면 기린 이광수 있잖아. 그 영화배우 이광수 씨 때문에 내가 그 이분 이 사람 수업할 때 참 그분 덕분에 참 곤란함 겪기도 하죠.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3.1운동 이제 3.1운동 잘못 해놨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쌤 잘못 가져왔어요.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정책 넘어가도록 할게요. 19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면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즉 1차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요 우리 땅을 뺏어갔다면 이제 이거 쌀 뺏어가는 거예요. 쌀을 증식시켜가지고 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늘려서 뭐 하겠어요? 지구나라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 교과서 내용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가져왔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공업 발전이 더욱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나라가 공업 발전시킬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영국이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영국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4가지 이유를 배웠는데 자 농촌과 관련돼서 인클로즈 운동을 배웠습니다. 울타리치기 운동이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어떤 이런 건데 그 인클로즈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있던 상당수의 농민들이 일자리 잃었죠. 그래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도시 팩토리의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요 이때 공업 발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촌을 죽여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경제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에 일부러 쌀값 줄여가지고 막 농촌 좀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공업 발전되면서 농촌이 죽으면서 도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러니까 일본은 당시 농업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쌀값이 폭등했고 자, 이 문제를 일본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식민지 조선을 이용해서 식민지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해서 그걸 가져가자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원칙은요. 늘린 만큼 가져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쌀 생산하려면 물이 많아야 됩니다. 쌀이요.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쌀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들대. 쌀 농사 짓는 게 쉬웠다면 그 옛날부터 우리 한반도에서도 뭐 고려시대 그리고 뭐 삼국시대 이때도 매년 쌀을 생산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나라에서 매년 쌀을 생산할 수 있던 건 거의 조선시대 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내기법 있죠. 그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 됐어야 가능해요.
그럼 왜 모내기법을 못하겠냐? 바로 물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사회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막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해서 되게 아름답다 배우는데 사실 농사 입장에서 봤을 땐 사계절이 뚜렷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끔 뭐 뉴스 나오잖아. 언제는 비 확 내렸다가 언제는 또 비 안 내려서 가뭄이 시달렸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기술 없을 땐 얼만큼 더 힘들었겠냐고요. 자, 그러니 쌀 생산하려면 수리시설, 즉 물 저장시설 늘려야 됩니다. 나아가가지고 종자, 쌀 품종 있죠. 이거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한 이유가 일본으로 가져간다잖아요. 즉 우리 먹는 게 아니고 니들 먹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맛있는 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원칙이 늘려서 만큼 가져간다는데 이만큼 못 늘렸어. 그러면 이만큼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근데 이만큼 가져갔어. 못 늘렸는데 이만큼 늘렸는데 지들이 이만큼 늘리겠다 해놓고 이만큼밖에 못 늘렸는데 그대로 가져갔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여들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이런 것들 저수지 공사하고 또 쌀 품종 바꾸는데 돈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처음엔 넘겨요. 그러니까 지주가 이제는 소작농에게 넘기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안 좋은 짓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쌀 없죠? 돈 없죠? 또 한반도에서 못 살죠. 해외 가야죠. 쌤 중주 할아버지가 만주가셨던 것처럼. 이 그래프 보면 나오죠? 통계자료. 쌀 생산량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가져가는 쌀 유출량은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사진 볼까? 여러분, 이게 군산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군산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장미동이라고 불러요. 인공위성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까지가 보면은 철도인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군산에는 여러분 사실 일본과 관련된 좀 많은 관광지가 잘 돼 있어. 여러분들이 놀러 가면 매우 좋아요. 자, 여러분들 대학생 때 또는 고등학교 가고 해서 방학 때 시간 되면 반드시 친구들이랑 놀러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군산입니다. 자, 근데 이 군산이 지금 관광지가 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일본이 그만큼 수탈을 했고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여기가 철도라고 있죠? 그 여기 철도 왜 깔았겠어요? 바닷가 앞에까지. 호남평양에 있는 쌀을 군산으로 가져와서 이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나르려고 그랬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봅시다. 이거 보면 철도 맞죠, 여러분? 화물차 인 것 같죠? 다 쌀이죠. 바다죠.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 여기 동네 이름이 여러분 장미동이에요. 장미동. 왜 장미동이겠어? 쌀장, 쌀미. 그만큼 쌀을 많이 쌓아놨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세관도 있고요. 오늘날도 여기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세관이 있습니다. 다음 여기 옛날에 은행도 있었어요.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오늘날 근대건축박물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근대미술관을 쓰고 있는 구일판은행도 있고요. 일판은행 뒤쪽 가면 이렇게 전시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뭔가 기념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군산을 비롯한 산미 증식 계획이었고요. 마지막 회사량 보면요. 여러분들 일단 회사량이 뭐였냐?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신고제로 전환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씨, 여러분, 선생님, 이러면 조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당연히 식민지라는 것 자체는요, 지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보단 일본인을 위해서 이 회사 허가제를 없애고 신고제를 폐지했을 겁니다. 폐지한 배경은요, 아까 산미중식계하고 똑같아요. 일본의 자본력이 증가했죠.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건요, 항상 사이클이 돌아야 돼. 무슨 사이클이냐? 자, 돈이 있어. 투자를 해. 공장을 돌려. 내다 팔아. 다시 팔아서 돈이 생기죠. 다시 투자를 해. 공장을 돌려. 내다 팔아. 돈이 생겨. 투자를 해.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야 돼. 이 사이클이 중간에 끊기면 그게 바로 불경기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일본의 자본력이 증가해가지고 돈이 넘쳐. 이 넘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자본이 넘치니까 이제 해외로 돌려야 되거든. 자, 제국주의가 여러분 그래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 돌려고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네. 일본 자본가들이 여기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 요구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신고제도 전환해요. 자, 여기서 팩트. 이 신고제도 전환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기업이 설립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커버린 일본 기업과 이제 성장하는 한국 기업의 게임에서 당연히 우리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해산항 폐지는 일본 기업의 활동에 더욱더 활기를 띠게 해줬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삼미정책계획과 회사령 폐지와 관련된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경제 정책이었어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야겠죠. 1920년대 항일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무장 독립투쟁은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